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대에서 촛룡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흐르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높더라. 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 대표적인 고전소설 춘향전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인기 작품으로 청춘 남녀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랍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들어보셨죠?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만났을 거고요.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각 노배 수령이 모인 자리에 거지 차림으로 참석한 이몽룡이 어사출도 대목에서 정말 멋진 시를 놓는데요. 지방 관리직의 수탈에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잘 느낄 수 있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오늘 밤은 그 멋진 한시의 뜻을 가슴에 담고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춘향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 전라도 남원골에 사는 이몽룡이라는 도령이 글을 읽다 말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봄 기운을 한껏 머금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땅에는 아지랑이가 하늘하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책을 덮고 방자를 불렀습니다. 방자야, 이 고을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것이 어디더냐? 아니, 글 읽는 도령이 무슨 경치 타령이십니까? 딴 생각 말고 어서 글이나 읽으세요. 이도령은 방자의 핀잔에도 아랑곳 없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는 글을 짓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였으니 어서 앞장서거라. 방자는 이도령을 데리고 남원에서 경치 좋기로 소문난 광안루로 갔습니다. 그날이 마침 5월 단오날이라 광안루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남원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도 몸종 향단이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곱게 따내린 머리에 비단 치마를 입은 춘향이는 어여쁜 모습을 뽐내며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도령은 그만 춘향이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습니다. 이도령은 몸이 달아 방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자야, 저기 저 건너에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더냐? 글쎄요.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인 듯 하옵니다만. 방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도령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맞네요, 춘향이. 거참 곱기도 하다. 춘향이는 비록 기생의 딸이기는 하나 글자며 문장을 다 익힌 게 여염집 규수와 다름이 없답니다요. 이도령은 방자의 말을 가로막고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서 춘향이를 불러오너라. 예? 허허,
귀는 뒀다 뭐하고 냉큼 다녀오지 못할까? 이도령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제야 방자는 쪼르르 춘향이에게 달려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춘향이는 방자를 나무랐습니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보고 부른단 말이냐. 내가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였나 보구나. 그 무슨 섭섭한 말이냐? 탓을 하려거든 내 짧은 생각을 탓하거라. 아니 그네를 타려거든 너희 집 마당에 줄을 매고 조용히 탈 일이지. 왜 이곳까지 나와 치맛자락을 벌럭이며 우리 도련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한단 말이냐? 잠만 말고 어서 건너가자. 괜히 우리 도련님 성질 돋우지 말고. 방자는 은근슬쩍 겁을 주고는 앞장을 섰습니다. 춘향이는 방자를 불러세워 차분차분 어른이 아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내 말이 들린 것은 아니나 오늘이 다눈 날이 아니더냐. 다른 집 저자들도 나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거늘 그 어찌 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게냐. 내 도련님께 절대 갈 수 없다 전하거라. 춘향이가 하도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통에 방자는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춘향이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도령은 못마땅한 얼굴로 방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기는 어서 썩 춘향이 집으로 찾아가 내 뜻을 점잖게 전하고 모셔오너라. 방자는 깜짝 놀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도령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향이의 집에 다다르자 방자는 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우리 도련님께서 춘향이를 데려오랍신다. 그 소리에 놀란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너희 도련님께서 왜 우리 춘향이를 찾으신단 말이냐? 방자는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월매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도령이 누구냐 하면 남원 고을 사또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월매는 싱글벙글해서 춘향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춘향아, 뭐하고 있느냐? 어서 가보아라. 내 간밤에 꾸었던 꿈이 평범치 않다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 월매는 춘향이를 억지로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춘향이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방자를 따라 광안루로 나갔습니다. 이도령은 멀리서 걸어오는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갔습니다. 과연 손녀가 남원에 귀양화 사는 듯 하구나. 춘향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도령을 흘끔흘끔 보는데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당당한 모습, 춘향이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 갔습니다. 춘향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킬세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이도령 앞에 섰습니다. 이도령은 대충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는 덥석 춘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향아, 내 이제야 내 사람을 만난 듯 하구나. 우리 평생을 함께 하자꾸나. 춘향이는 이도령의 갑작스러운 말에 흠칫 놀라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귀하디 귀한 사또 어르신의 아드님이시고 소녀는 천한 기생의 딸이옵니다. 혹여 한번 정을 주신 뒤에 버리시면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 다시는 마옵소서. 행여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준양아,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부부의 인연을 맺자꾸나. 내 오늘 밤 너희 집을 찾아갈 것이니라. 이도령은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는 춘향이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도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춘향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글자가 모두 춘향이 얼굴로 보였고 글을 써도 온통 춘향이 이름만 쓰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이도령은 방자를 앞에 세워 춘향이 집으로 바삐 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도령님께서 오셨다. 방자의 목소리에 월매는 맨발로 반기며 뛰어나왔습니다. 춘향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매무새를 바로 했습니다. 월매는 이도령을 안으로 모신 뒤에 향단이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도령을 찬찬히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귀하신 도련님이 변변찮은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황공하고 감격스럽소. 허허, 그런 말 마오. 내 우연히 광안루에서 준양이를 잠깐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겼소. 그래, 준양이의 어머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어서 말해 보시구려. 장모, 내 준양이와 백년 가약을 맺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장모라는 말에 월매는 입이 귀밑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을 사또의 아들을 사위로 맞는데 반대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도령은 그날로 춘향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며칠 춘향이의 집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아버지가 동부 승지가 되어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양에 가서 공부하면 벼슬길에 오르기가 빠를 것이니 매우 잘된 일이다. 하지만 준양이를 홀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 하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이도령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정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원 기생 월매의 딸 준양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오니 함께 서울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놓아여 펄쩍펄쩍 뛰며 이도령을 꾸짖었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다 무너지는 소리더냐. 내 요즘 통 글 공부를 않는다 했더니 여자 치마폭에 쌓여 세월 가는 줄 몰랐구나. 뭐라, 그것도 기생의 딸이라고. 어머니, 비록 기생의 딸이긴 하오나 글도 깨치고 몸가짐 또한 바로옵니다. 옛기, 지금 네 앞에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게냐. 여하튼 양반 자식이 기생딸과 함께 산다면 내 앞길이 꽉 막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글 공부 열심히 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라. 어머니는 이도령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춘향이를 만나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도령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춘향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춘향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지금 하신 말씀이 참말이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도령은 춘향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 일렀습니다. 영영 헤어지다니 내 어찌 그리 말하느냐. 내 꼭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너를 찾아올 것이니라.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그제야 춘향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도령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길로 이도령은 부모님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떠난 뒤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이도령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곧 온다던 이도령은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이도령이 장원급제하여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원 고을에 새로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변학도라고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변사또는 부임해온 첫날부터 술타령에 날이 새는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흠씬 취한 변사또가 춘향이를 찾았습니다. 여봐라, 이방. 남원 고을에 춘향이라는 빼어난 기생이 있다던데 데려오지 않고 뭐 하느냐? 이방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또, 춘향이의 어미는 기생이지만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전직 사또의 자식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한양으로 떠난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옵니다. 왜 이리 말이 많느냐? 잔말 말고 당장 데려오지 못할까? 변사또가 불같이 화를 내자 이방은 춘향이의 집으로 허겁지겁 찾아갔습니다. 이방을 본 향단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방나리께서 어찌 일이신지요? 신관사또께서 춘향이를 보자신다. 이방은 방 안에 있는 춘향이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가 꼼짝할 리가 없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이방은 포졸들에게 춘향이를 끌어내라고 일렀습니다. 춘향아, 날 좀 받아오. 내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월매와 향단이가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이방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변사또 성질에 춘향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춘향이는 새로 부임한 변사또 앞에 끌려갔습니다. 변사또는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입이 해 벌어졌습니다. 과연 소문처럼 곡기가 이를 때였구나. 사또, 저는 이미 지아비를 섬기고 있는 몸이옵니다. 헤아려 살펴주소서. 허허, 어리석기는. 높으신 집 아드님이 지금껏 너같이 천한 것을 기억하고 있겠느냐. 네, 이곳에 오기 전에 이도령이 벌써 귀한 집 딸과 혼인했다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날 모시며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변사또는
없는 말까지 꾸며가며 춘향이를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춘향이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변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이도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답니다. 이도령은 춘향이를 만날 생각에 잠시도 쉬지 않고 남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마을에 들른 방자가 헐레벌떡 달려와 이도령을 맞았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방자는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보고 들은 대로 죄다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괘씸한 사또가 다 있나. 이도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까지 으드득 갈았습니다. 어서 못된 변사또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거짓 차림으로 하고 춘향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월매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도령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춘향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기다리던 서방이라고 왔건만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었네. 내 딸 춘향이는 이제 죽었구나. 이도령은 월매를 일으켜 세워 진정시켰습니다. 장모, 내 아무리 거지 신세가 되었다 한들 아직까지 사위 아니오. 배고프니 밥 한 술만 주소. 월매는 눈을 흘기며 향단이에게 찬밥 몇 덩이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이도령은 숭늉까지 찾아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런 다음 월매를 앞장 세워 춘향이가 갇힌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춘향이는 꿈에도 그리던 이도령을 만났지만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춘향아,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서방님, 이제 저는 죽을 목숨이니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장원급제 하시겠다던 서방님은 어찌 된 일이옵니까? 부디 마음 독하게 잡수시고 오직 글 공부에만 힘써 주옵소서. 춘향이는 오로지 이도령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도령은 춘향이의 한결같은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거든 서방님께서 손수 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훗날 성공하여 돌아오시거든 작은 상여 하나 만들어서 서운산 발치에 묻어주시어 제 가슴에 맺힌 원한이나 풀어주소서. 그만 울거라 춘향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느냐. 이도령은 춘향이의 얼굴을 만져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아침부터 변사또의 생일이라 요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펼쳐진 상마다 맛난 음식들이 그득그득하고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한들한들 춤을 추었습니다. 이도령은
쯧쯧 혀를 차며 잔치판에 들어섰습니다. 웬 거지인가 싶어 포졸들이 막아서자 이도령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하여 먼 곳에서 거린이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주시오. 포졸들은 한쪽 구석에 초라한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이도령은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붓과 종이를 달라하여 글을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자 변사또 앞에 불쑥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잘 먹었소. 사또, 내 감사한 마음에 글 한 수 남기고 갑니다. 이도령이 돌아서자 사또는 재미삼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비요. 옥소반의 맛 좋은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았더라. 순간 잔치 분위기가 싸늘히 식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덜덜 겁에 질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니, 그깟 거지에 그래 왜들 이러시오. 좋은 구경 있으니 그것만 더 보고 가시오. 변사또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춘향이를 대령하라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축 늘어진 춘향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곁에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변사또는 다시 한번 춘향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래도 나와 살지 않겠느냐? 춘향이는 변사또를 향해 침을 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리 못하오. 어서 나를 죽여주시오. 변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춘향이의 목을 쳐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졸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변사또를 잡아 꽁꽁 묶었습니다. 잠시 뒤 얼굴을 살짝 가린 암행어사가 엎드린 변사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또라 함은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거늘 너는 어찌 백성들의 살과 피로 내 배만 채우려 드는 게냐? 여봐라, 당장 저자를 감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변사또는 끌려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다시 춘향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끌려와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예, 이골 기생의 딸 춘향이온데 사또 모시기를 거절하여 잡혀와 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춘향이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미인 중에 미인이로다. 그래, 나도 싫다 거절하겠느냐. 그러자 춘향이는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했습니다. 어찌 내려오는 관리마다 다 똑같은 사람들 뿐이요. 어서 나를 죽이시오. 춘향아, 고개를 들어보아라. 암행어사는 조용히 춘향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춘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거지인 줄만 알았던 이도령이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도령은 춘향이를 일으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춘향이는 물론 월매며 방자며 향단이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춘향이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날마다 돈 갚는 도깨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나 구두쇠인지 남한테 돈 한 푼 꾸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우, 정말 지독한 구두쇠야. 쌀이 아까워서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는군. 아, 자기 땅에 다를까봐 밟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던데 뭐.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구두쇠 영감의 흉을 잔뜩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구두쇠 영감이 막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구두쇠 영감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떤 녀석이야. 창문이 다르면 어떡하라고 자꾸 두드리는 거야. 구두쇠 영감은 씩씩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창문 밖에는 처음 보는 낯선 사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구두쇠 영감을 보자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50냥이 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돈을 좀 꾸어 주십시오. 구두쇠 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구두쇠로 소문이 난 자신에게 처음 보는 사내가 돈을 빌려달라니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불빛이 비치자 모자 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사내의 머리에는 뿔이 돋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도깨비 녀석이었군. 구두쇠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인지 금고에서 엽전 50냥을 꺼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오. 알겠소. 영감이 돈을 건네주며 말하자 사내는 물론이지요. 꼭 갚아드려야지요. 하고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밤 구두쇠 영감이 막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창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엽전 50냥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영감님, 어제 빌렸던 50냥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깨비는 밤마다 엽전 50냥을 구두쇠 영감의 방에 던져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두쇠 영감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구두쇠 영감은 재산이 더 늘어나 마을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구두쇠 영감은 집안 식구들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도깨비는 처음 봤어. 한 번 빌려간 돈을 날이면 날마다 갚으러 왔거든. 하루가 지나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야. 덕분에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지. 구두쇠 영감이 한 말은 금방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돌고 돌아 도깨비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는 땅을 치며 분해했습니다. 한 번 빌려간 돈은 한 번만 갚으면 된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그 영감한테 50년씩 갖다 바쳤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도깨비는 자기를 속인 구두쇠 영감이 괘씸했습니다. 그만 영감 같으니라고 혼을 내줘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도깨비는 주변에 있는 도깨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 하나가 말했습니다. 구두쇠 영감을 혼내주고 싶단 말이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게. 아주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도깨비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이 구두쇠 영감의 밭으로 몰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돌을 들고 온 도깨비, 말뚝을 메고 온 도깨비, 그리고 기왓장을 안고 온 도깨비도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바쁘게 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밭으로 나간 구두쇠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는 바위돌이 쌓여 있고 말뚝이 박혀 있었으며 기왓장이 마구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도깨비들이 한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들판이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도깨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네. 이제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겠어. 이렇게 밭에 바위돌을 쌓고 말뚝을 박고 기왓장을 흩어 놓았으니 말이야. 홍수가 나도 밭이 떠내려갈 걱정이 없으니 오죽 좋아. 참 착한 도깨비야. 그리고 나서 구두쇠 영감은 벼랑간 목소리를 낮추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야. 도깨비들이 말똥, 개똥, 닭똥을 밭에 퍼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랬다가 큰일이지. 똥 냄새가 나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귀가 밝은 도깨비들은 이 말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다시 구두쇠 영감의 밭으로 가서 바위돌과 말뚝 그리고 기왓장을 모조리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밭에 말똥, 개똥, 닭똥을 퍼다 부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구두쇠 영감은 일찌감치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는 예상대로 말똥, 개똥, 닭똥으로 가득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좋아서 입이 한 방만에 졌답니다. 그렇지만 이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일부러 통곡을 했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밭에서 이렇게 똥 냄새가 나서 어떻게 일을 하나. 도깨비들은
구두쇠 영감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밭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혼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답니다. 말똥, 개똥, 닭똥 만세. 덕분에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야. 어리석은 도깨비들이 똥이 밭을 기름지게 하는 훌륭한 거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도깨비들은 또 구두쇠 영감한테 속았던 것이랍니다. 금송아지의 똥벼락. 옛날 충청남도 공주고을 뱁새울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레 섬기는지 하늘이 낳은 효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부모님께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하며 늘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 몸져 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약 한 접 지어드릴 돈도 없으니. 김서방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한숨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 약수라도 떠다 드려야겠다. 김서방은 생각하다 못해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와서 아버지에게 약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산신령님,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하루빨리 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서방은 날마다 약수를 떠왔으며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듣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다면 금악동에 있는 산에 가보거라. 김서방은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날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일러주었던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니 고갯마루에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약을 사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또한 김서방은 금송아지를 판 돈으로 부자가 되어 새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김서방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지 온 고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이런 큰 복을 내린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서방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건넌 마을에는 박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과는 달리 박서방은 부모 속을 썩이는
보료자였습니다. 박서방도 김서방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박서방은 몹시 금송아지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려 몸져 눕게 한 다음 날마다 약수터로 가서 약수를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리고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박서방은 거짓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날마다 웅얼웅얼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서방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듣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다면 당장 금악동에 있는 산에 가보거라. 박서방은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송아지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산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의 집에는 외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마당에 메어 놓았습니다. 박서방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황금빛 꿈에 젖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럼 그 돈으로 집, 논, 밭을 사고 머슴을 10쯤은 거느려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얌전히 서 있던 금송아지가 벼랑간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금송아지는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꽁무니뿐 아니라 입에서까지 구린 똥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서방은 기겁을 했습니다. 맙소사, 금송아지가 똥을 싸다니. 박서방은 똥을 피해 툇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점점 금송아지의 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똥은 마당을 삼키고 툇마루를 삼키더니 집 전체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도 똥에 파묻혀 버렸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금악동에 있는 산은 금송아지가 있던 산이라고 해서 우금치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똥을 먹는 벌.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집에서 개와 수달을 기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부는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부를 보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겼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수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달아, 간밤에 잘 잤느냐? 오늘도
고기잡이를 나가야 하니 많이 먹어라. 어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달의 밥그릇에 먹이를 수북히 담아 주었습니다. 수달이 좋아하는 전복과 게,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였습니다. 개는 부러운 눈길로 수달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달은 순식간에 먹이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그릇에는 생선 가시와 전복과 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어부는 수달의 밥그릇에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담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그릇에 입을 대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주인님은 정말 너무하셔. 수달에게는 날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나한테는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나 주니 말이야. 수달이 고기를 잘 잡는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뭐 집에서 놀고 먹나?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집을 지켜주고 있잖아. 수달이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오면 뭐해? 내가 없으면 다 도둑 맞아 버릴 텐데. 개는 자신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수달이 얄미웠습니다. 수달을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이렇게 결심한 개는 어떻게 하면 수달을 쫓아낼 수 있을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수달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달은 바닷속에 뛰어들어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부는 오후가 되면 수달이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와 수달은 시장에 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개와 수달에게 저녁밥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이지? 주인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수달이 담장 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선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럴 거야. 주인님은 시장에 가면 생선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 돌아오시잖아. 개는 수달에게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수달을 골탕 먹일 한 가지 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수달아, 배고프지? 너무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것 같아. 식성이 좋은 수달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수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연달아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개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달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나. 어부는 부엌에 자신이 먹을 물고기와 수달에게 줄 물고기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어부의 몫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 이 생선은 주인님이 너한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거든. 개가 웃으면서 말하자 수달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너는 일찍 잠이 들어 주인님이 하는 말을 못 들었겠지만 나는 바로 옆에서 들었거든. 주인님은 부엌에서 생선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 우리 수달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상을 내려야겠구나. 내일 저녁에는 내가 먹는 생선을 주어야지. 나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 귀가 얼마나 밝은지 알고 있지? 알고 말고. 주인님이 정말 이 생선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아, 고마워라. 수달은 생선을 바라보며 황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주인님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늘 특별히 대접해 주시니. 이렇게 생각하니 수달은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만 감격해하고 어서 생선이나 먹어. 그걸 먹고 힘을 내야 내일 또 열심히 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응, 알았어. 욕심이 많은 수달은 생선을 먹으면서도 개에게 같이 먹자고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개는 그런 수달이 더욱 얄미웠습니다. 욕심꾸러기 수달아, 혼자 실컷 먹어라. 내일부터는 아무도 너에게 생선을 주지 않을 테니까. 개는 수달이 생선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먹성이 좋은 수달은 어부가 며칠을 두고 먹는 생선 한 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밤이 깊자 어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물고기를 다 팔았는지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팠지? 내가 저녁을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어부는 개와 수달에게 이렇게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부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내 생선을 훔쳐먹은 게 누구냐? 어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달이 어부 앞에 나섰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어부는 수달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넌 왜 허락도 없이 내 생선을 훔쳐 먹었느냐? 내가 그동안 특별히 너에게만 생선을 주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하여 수달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어부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그 광경을 보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알터니가 쏙 빠진 것 같이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개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생선을 지키는 것은 저의 의무인데 이번 일로 주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달은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생선을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한편 수달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개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해야 주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 주인이 용서를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달은 그날부터 바닷가에 머물며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 밤낮 없이 물고기를 잡아 들였습니다. 수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수달은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닷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 위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닷가에 나왔다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수달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어부는 달려가서 수달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수달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수달은 간신히 눈을 뜨고 어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인님, 저는 개에게 속아서 주인님의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인님이 생선을 제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다는 개의 말을 믿은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았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수달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수달이 잡아놓은 생선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부는 수달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수달아, 내가 충성스러운 너를 오해하여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개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수달을 쫓아내려고 장꾀를 쓰다니. 이제 너한테는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도 아깝다. 앞으로는 똥만 먹도록 해라. 어부는 개에게 음식 대신 똥을 먹는 벌을 내려주었습니다. 개는 그때부터 똥을 먹게 되었다고 한답니다.